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창의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더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존 현대차 내 최상위급으로 분류되던 제네시스를 독립 브랜드로 만들어서 유럽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추진합니다. 집 마련이나 병원비 등 몇 가지 이유만 있으면 퇴직하지 않아도 인출할 수 있었던 퇴직연금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수익률 악화로 늘어나던 퇴직연금 중도 인출 행렬이 중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재개발 지역인 한남 3구역에 건설사 수주 경쟁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조차 무시한 공수표가 난립하고 있는데 수주 경쟁의 자세한 상황과 정부 점검에 따른 파장 짚어봤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저축은행으로 번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 중에 라임운용에 대출을 내줬거나 펀드 투자를 벌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이미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이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현대차가 조직 문화도 바꾸고 대형 투자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해서 향후 더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의 자세한 발언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먼저 정 부회장 이야기가 어디서 등장한 겁니까? 네, 정의선 부회장은 직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갖고 과거 10년간 현대차가 정체돼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트렌드에 비춰 회사의 변화가 모자랐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세계의 트렌드, 아무래도 최근 자동차 산업 자체의 변화를 언급한 것 같은데 정 부회장 나름의 해답이 있었습니까? 네, 정 부회장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미래에는 자동차가 50%가 되고 30%는 개인용 항공기, 20%는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또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 앞서가는 우리가 솔루션을 내놔야 결국 고객이 우리 차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정 부회장은 변화를 위한 창의성과 의사소통을 강조했는데요. 파격적으로 직원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각자의 생각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의 출시 시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올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 마지막에 정의선 부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연말에 스포트 유틸리티 GV80가 나오면 제네시스는 다양한 세단의 SUV까지 독자 브랜드의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는 소위 완전체가 되는 건데요. 이를 계기로 제네시스는 유럽과 중국의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고급차 시장은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계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제네시스로 이렇게 까다로운 유럽 고급차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중국, 유럽 등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금년 출시되는 SUV 모델을 비롯한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제네시스를 현대차의 하위 브랜드가 아니라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미 별도의 법인을 BMW 본사가 있는 독일 뮌헨에 설립했습니다. 하이엔드급의 프리미엄을 수출해야 수익이 많이 나고 고급차 이미지를 통해서 노멀한 나머지 차량까지 좀 올려받을 수 있거든요. 제네시스가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초 제네시스 중국 판매 법인을 세우며 중국 시장으로의 재진출도 추진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독자 브랜드로 유럽과 중국에 진출하는 시기는 첫 SUV GV80을 출시한 다음, 그러니까 내년 초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현대차가 미래차 개발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승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윤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톱5 반열에 올랐지만 현대기아차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벤츠, BMW, 렉서스 등이 장악하고 있는 고급차,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최고의 성능과 품질의 관리에 탄생시킨 이번 신차는 세계의 최고급 명차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 제네시스는 세단 라인업을 잇따라 내놓으며 독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구별되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망 분리도 추진 중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제시한 전략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급차 판매는 단가가 높아 수익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독자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싸고 좋은 차뿐 아니라 비싸고 좋은 차로 승부를 걸겠다는 현대차의 미래 전략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고급차 시장의 진입장벽을 넘기는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900만 대 판매량을 기록하는 고급차 시장에서 80%가 독일 3사가 차지하고 나머지를 렉서스 등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의 브랜드도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급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 그리고 서비스를 중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가심비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끔. 명품은 한순간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꾸준한 투자와 기존 고급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념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제네시스의 성공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지난주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고엔카 사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쌍용차가 심각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마힌드라와 쌍용차 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주목됐는데요. 노조가 그동안 희생을 많이 한 만큼 고용 안정을 촉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이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논의된 겁니까?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정일권 위원장은 지난 18일에 고엔카 사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대주주 의지가 담긴 고용안정 3차 협약서가 필요하다며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차질 없는 신차 개발, 미래차 기술 투자, 해외 판매망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노조의 이런 요구 배경이 뭡니까? 쌍용차는 지난 3분기에 1,0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11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회사 생존을 위해 휴직과 복지 중단 등 사측의 자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조의 요구는 어려운 회사 사정을 공감해 노조가 희생을 감내한 만큼 회사도 3차 협약을 통해 고용 안정으로 화답해야 한다. 추가 구조조정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고엔카 사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고엔카 사장은 정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고용 안정 확약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쌍용차 노조는 경영 위기를 핑계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을 하면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투쟁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번엔 퇴직연금 제도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퇴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소위 중도 인출하는 사람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해지면 당연히 노후 대비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먼저 신윤철 기자가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례는 매년 증가세입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도 인출에 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개인적으로 필요를 하면 그걸 어떻게 보든 개인적으로 좀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노후소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연금도 조기연금 수령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삶에 맞게끔. 현행법상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인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임플란트나 무좀, 고혈압 같은 상대적인 경증으로도 중도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중도 인출이 늘면서 정부는 노후 재원 마련이 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요건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비가 연봉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중도 인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남용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운영하는 생계비 융자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기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는 유지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문턱을 높인 건 결국 퇴직연금의 노후 대비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보다 수익률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죠.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우선 이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통계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퇴직연금 중도 인출 통계인데요. 예. 중도 인출한 인원이 3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인 2017년 상반기보다 33%가량 늘었고요. 또 중도 인출한 금액도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45%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이 퇴직연금을 깰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정해져 있던데 그렇죠. 어떤 이유로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게 제일 많았습니까? 용도를 봤을 때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또는 요양비, 그러니까 병원비에 쓰는 비용이 가장 많았는데요. 예. 지난해 상반기 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 가운데 37.7%는 집을 사려고 이 중도 인출한 사람들이고요. 31.3%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 요양비에 보태려고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이 41.3%로 좀 더 많았고요. 주택 구입이 39%를 기록을 해서 결국은 장기 요양과 주택 구입에 거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장기 요양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 금액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의료비를 좀 제한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중도 인출 요건 강화를 놓고 정부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 해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한마디로 노후 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붓는 거기 때문에 노후를 제대로 보장을 하려면 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저조한 수익률을 좀 개선을 해야 할 텐데요. 예. 정부가 적립금 규모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또 보셨던 것처럼 이 퇴직연금을 깨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 퇴직연금이 그만큼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그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도권이 한 3.6%, 서울이 8%였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최근 2%도 채 되지 않다 보니까 쥐꼬리 수익률인 퇴직연금에 돈을 붓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데 돈을 쓰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영 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국회를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운영 수수료를 낮춰서 이 수익률을 조금 더 개선해 본다거나 또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으로 분산돼 있는 운영 기관을 좀 정리하면서 이런 어떤 파격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2%도 안 되면 사실 집을 안 사더라도 빼서 정기예금에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월급 받는 직장인 3명 중 1명은 매달 20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이 직장인들 월급 현황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통계청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급을 금액대별로 따진 자료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취업자가 2,030만 1,000명인데요.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9.7%,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경우는 24.3%로 파악됐습니다. 둘이 합치면 34%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전체의 31%,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은 16.9%, 4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1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청 자료를 조금 더 보면 예전에는 200만 원 이하 소득자 비중이 더 높았던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고 200만 원 이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추세는 2016년 상반기 이후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은 0.1%포인트,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4.2%포인트 감소한 반면 200만 원 이상 임금 근로자 비중은 총 4.2%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를 놓고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통계청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좀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이 결정적이란 건데요. 통계청은 2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최저임금 효과보다는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한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전 국민이 내고 전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 올해 6월 기준 평균 수령액은 52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사실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상 용돈이라 불러야 할 정도죠. 왜 이렇게 수령액이 적을까요? 매달 낸 보험료가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이 투자를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연금 제도가 생긴 지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지난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30년이 조금 넘었다는 얘기인데 길게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서구권의 연금 제도와 비교하면 아직은 성숙한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도가 생기고 직장 생활 중간부터 보험료를 붓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수령액이 대부분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보통 20대 중반에 입사를 해서 50대 중후반쯤 퇴직하는 걸 감안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최대 기간은 30년가량 될 겁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12,000여 명이 이 30년 이상 조건을 충족을 했고 이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127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죠. 그리고 가입 기간을 20년만 채워도 평균 92만 6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성숙돼서 대다수 가입자들의 가입 기간이 이 정도가 된다면 평균적으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최소 생계비 정도는 충당할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 가입 기간 30년을 채운 사람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0.3%에 불과하지만 20년 이상을 채운 사람의 비율은 2010년 말 8.4%에서 올해 6월 기준 15.6%까지 늘었습니다. 납입 기간으로 보나 수령액으로 보나 제도 시행 30년이 지난 지금이 제대로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국민연금에는 부족한 연금액 말고 기금 소진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있죠.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바꿔서 정부 단일안을 내놓을지 말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바꿀지 결론이 나야 세대 간 갈등과 논란도 사그라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총 사업비 7조 원의 대형 재개발 사업인 한남 3구역에 벌써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주 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이 지킬 수 없는 공수표를 던지면서 정부가 결국 특별 점검까지 나섰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이 건설사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을 한 겁니까? 일단 그 세 군데 건설사가 뛰어들었습니다. 뭐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대림산업까지 국내 굴지에 이 3대 건설사가 뛰어들었는데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 3.3제곱미터당 그 일반 분양가를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7,2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강남권의 3.3제곱미터당 지금 가격이 분양가가 한 4천만 원대 후반대니까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실제로 크게 좀 들썩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대림산업 자회사가 인수를 하겠다면서 이른바 임대주택 제로 이 방안을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놓고 해석이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무조건 서울시에 매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이 대림산업은 조합이 원하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자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살펴보겠다는 겁니까?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지한 그런 여러 조건들, 혜택들을 조합 측에 제안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 법률 검토를 해서 이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도 결국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 조사에 따라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앞서 내세웠던 조건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한남 3구역 입찰 공고에는 정비사업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합동 점검 결과 시공사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제안을 조합 측에 만약에 한 것이라면 실제 그 입찰 자격이 박탈당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는 이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서 무리한 사업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주변 집값도 자극을 하고 시공 중에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등 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이번 한남 3구역 사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의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이어 이번엔 전체 저축은행을 상대로 라임 운용에 대한 대출과 펀드 투자 내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체 저축은행 79곳을 대상으로 라임 운용에 대한 대출과 펀드 투자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라임 운용에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얼마 해줬고 이곳이 굴리는 펀드 상품에 얼마 투자했는지를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저축은행의 어떤 부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전체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요구한 겁니다. 대출해줬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펀드에 가입했다든가. 특히 금감원은 대출보다는 펀드 투자에 그중에서도 이번에 환매 중단된 전환사채 등 매자닌 펀드 관련 투자에 저축은행 돈이 물려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이 라임 운용이 굴리는 펀드에 수십억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웰컴 저축은행은 라임 벤처펀드에 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일부 금액은 판매 중단을 촉발한 매자닌 자산에 투자됐습니다. 투자한 거는 맞아요. 90%인가가 이제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일부가 뭐 전환사채라고 들었는데 업계 1위 SBI 저축은행도 50억 원을 라임 펀드에 투자했는데 현재 1억 원 규모의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라임 운용에 대한 투자와 대출이 향후 저축은행의 부실 요인으로 번지는 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계열사 지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벌금형을 선고받은 롯데 계열사들 어디입니까? 네, 롯데건설과 롯데GRS, 롯데물산, 호텔롯데, 롯데캐피탈 등 모두 9곳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계열사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계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롯데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온 겁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롯데 측의 주장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3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롯데는 일본 계열 회사 지분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주식 현황을 신고한 롯데쇼핑은 계열사들의 대리인이 아니니 양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도 지난해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요즘은 전자담배 종류도 참 많죠. 그중에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도 있는데 충전할 필요 없이 니코틴 액상을 다 소모하면 버리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내부에 들어있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때문에 그냥 버리면 위험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설명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입니다. 일반 담배보다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최근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나갈 때는 한 박스 한꺼번에 나갈 때가 있고. 사용자들은 이 일회용 전자담배를 어떻게 폐기할까? 그냥 일반 쓰레기통, 담배 버리는 쓰레기통에 그냥 피고 버렸어요. 플라스틱 함에다가 재활용해서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시중에서 구입한 3개 제품 가운데 단 하나에만 폐기 시에는 관계 법령을 따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법령이 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폐기 방법 안내가 아예 없습니다. 문제는 제조업체와 환경부가 말하는 이 일회용 전자담배의 폐기 방법도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배터리를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터리랑 분리해서 배터리 수거함이나 이런 데 넣고 배터리를 빼면 그냥 일반 플라스틱인 거죠. 환경부는 아직 일회용 전자담배 폐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반 쓰레기처럼 동량들에 버리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어떻게 폐기하는 걸 안내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화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폐기 처리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지난해 기내식 파동을 일으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의 최종 고발 여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의견 수렴과 전원 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한낮에는 23도로 평년 기온을 5도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요 며칠 공기가 좋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중서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9도, 속초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점차 흐려지겠고 경상의 하늘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저녁 동해안과 경상해 안에 시작된 비는 목요일 남해안과 제주까지 확대됐다 차츰 그치겠고요. 금요일 동해안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말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다시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